전투 현장에서 사용되는 탱크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상당히 무력화되는 한반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격적인 사안이었죠. 그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온 것이 과연 이제 미래 전쟁이 맞는 것인가. 강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또 유럽에서의 전쟁은 이제 없을 것이다라는 게 사람들의 예상이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끝난 거죠. 이걸 활용을 하게 되면 그럼 한국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네, 2022년 2월 24일 날 시작됐으니까 3년이 이제 지나가는 상황이 되죠.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거다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최소한도 2025년에는 뭔가 매듭을 짓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 3년째 들어가죠. 러우 전쟁은 사실은 매우 복잡한 전쟁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선악의 구분이 좀 어려운 전쟁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취임하면 24시간 내로 전쟁을 중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말을 좀 바뀌었죠. 6개월 내로 가겠다. 이렇게 따지면 이제 1월 달에 취임했으니까 7월 달, 적어도 2025년 상반기 중에는 전쟁이 끝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종전은 어렵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5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걸 돌려줄 생각이 없거든요. 영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종전은 어렵죠.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의 강제 휴전 가능성이 높다. 푸틴이 원하는 건 5월 9일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전승절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 9일 이전에 휴전을 하면 전승절에 본인이 승리를 선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쟁을 끝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는 게 아니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끝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었다. 라고 만족할 만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크라이나와 이제 3년 동안 치른 전쟁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러우 전쟁은 형식적으로는 겉으로 보면 강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물론 불법이죠. 명분이 없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원인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 원인은 사실 전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상처뿐인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023년) 이제 여름철에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토대로 해서 이제 대공세를 이제 펼친다고 했습니다만 결국 한 달간의 공세가 이제 실패로 끝나면서 어떻게 보면 전선은 고착화되고 그 이후로 러시아가 많은 이제 희생을 치르지만 조금씩 전선을 넓히는 이제 이러한 국면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인 그러한 전쟁의 패턴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고 극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4년 10월 인민군, 북한군의 파병이죠. 무기 공급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파병까지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제 예상을 뛰어넘는 거였어요. 그 파병이 사실은 한반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군 파병이 가장 충격적인 사안이었죠. 서방이건 미국이건 지금은 각을 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끝나고 나면 경제적인 쪽으로 눈을 돌릴 거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 방대한 재건 수요, 천문학적인 재건 수요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많은 분들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큰 기대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런 재건 사업이라는 건 철저하게 도와준 만큼 가져가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와주기는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만 유럽 국가 또는 미국보다 더 많은 지원을 했는가?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국제 정세는 선악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 끝나면 각자 이제 자기 셈법이 바쁠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이 재건 수요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러시아의 재건 수요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 여긴 괴멸적으로 폐허가 됐거든요. 러시아가 이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걸 복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엄밀히 보면은 러시아 쪽 재건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재건 사업의 1차적인 수혜 국가로서의 어떤 큰 우리한테 변화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단지 이제 그러한 재건 사업에 필요한 많은 물자와 여러 가지 또 비즈니스,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시장에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이제 해볼 여지는 있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러시아는 유럽과의 어떤 불신, 이제 유럽으로부터의 완전한 불신을 초래했거든요. 유럽은 나가기 어려워요. 그럼 동쪽으로 와야 됩니다. 이게 푸틴의 신동방 정책이거든요. 동쪽을 활용해서 러시아의 미래를, 시베리아 국경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지하자원, 그 다음에 북극 항로, 지금 북극이 녹고 있거든요. 북극 항로의 지배권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을 연결하는 세계 유일의 대륙간 철도, 이 세 가지가 푸틴의 자산이거든요. 이걸 활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에는 찬스가 되죠. 북한은 거의 의미가 없죠. 한국은 특히 러시아 사람들한테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좋아요. 일본은 미일 동맹 또 국방 도서 때문에 갈등 관계잖아요. 그럼 한국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일단은 이제 전쟁은 이제 없다. 특히 강대국이 직접 개입하는 전쟁, 그것도 유럽에서의 전쟁은 이제 없을 것이다라는 게 사람들의 예상이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강대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순식간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다라는 점이 이제 미친 영향은 되게 크고요.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어느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다. 러우 전쟁은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에요. 푸틴도 우크라이나 영토를 5분의 1 점령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의 국력을 영구에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푸틴 살아생전에 전쟁 이전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회복을 못 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전투 현장에서 사용되는 탱크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상당히 무력화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드론으로 대표되는 어떤 다양한 이제 많은 이제 기술적인 발전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언제라도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온 것이 과연 이제 미래 전쟁이 맞는 것인가라는 이제 걱정을 이제 또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있는 거죠. 자주국방. 우크라이나는 결국 외국의 힘으로 싸웠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 예산의 절반 이상이 외국의 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주국방의 중요성. 특히 한반도처럼 분쟁의 소지가 큰 곳에는 항상 전쟁에 대비해야 되고 철저하게. 그리고 자주국방. 스스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여파는 시작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이 끝나면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다른 식으로 어떤 여파를 미칠지 우리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게 승자가 없는 전쟁이 발발한 거거든요. 푸틴은 침공이라는 악수를 두지 말았어야 되고요. 젤렌스키는 전쟁으로 가는 걸 막았어야 됩니다. 둘 다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둘 다 루저다, 제가 보기에는. 비극적인. 역사적으로는 둘 다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평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거고 그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전쟁은 막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다. 특히 안보 문제에서는. 그 점이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 전쟁의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